다음에 94페이지. 거기 보시면 미수금과 미지급금 있죠? 아까 적은 건데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외상에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판매와 관련이 있어.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은 판매와 관련이 없어. 그래서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받을 건 다 자산입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왜요? 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외상매출금도 자산입니다. 받을 거니까. 외상매입금은 줘야 되니까 뭐예요? 부채.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만 좀 쳐주세요. 일반적 상거래. 그래서 일반적 상거래가 요게 그 판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미수금,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 그래서 일반적 상거래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면 판매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94페이지 밑에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자산, 단기 차입금은 부채인데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기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 뭐라 그랬죠? 1년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이었나? 오늘 아침에 뉴스 보는데 저거 나오더라고요. 대출 있잖아요. 40년짜리 나온대요. 한 분이라도 더 빌려 가시라고 40년짜리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저기 뭐지 은행이 지금 현재 돈이 남으신대잖아요. 딴 돈이 남는 게 아니고 저게 남는데요. 대출하는 사람이 줄었잖아요. 지금. 왜냐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대출 받아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하시는 분들이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주는 이유는 하나죠. 뭐 때문에 줄어요? 이자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깎아주는 게 아니고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길게 해서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40년이면 긴 거죠. 그래서 길면은 장기, 짧으면 뭐요? 단기. 그 다음에 95페이지 위에 보시면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요.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대여금 차입금은 앞으로 가장 많이 볼 건데 대여금은 빌려주는 겁니다. 돈 빌려줬으니까 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고 차입금은 빌려오는 거죠. 빌려왔으면 뭐 갚아야 돼요? 돈 갚아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부채. 그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보증금은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월세 아니면 전세. 그래서 우리가 뭐 만약에 500에 30이야. 그러면 500만 원이 보증금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초반에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임차인이 월세나 전세 사는 사람이 임차인이고요. 임대인은요, 집주인.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그래서 집 갖고 계신 분은 임대사업 하시면 임대사업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왜 자산이냐면, 우리 보증금 주죠.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을 거니까 자산. 그 다음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보증금은 부채예요. 왜냐면 내가 받았다가 나중에 계약기간 끝나면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죠. 그러면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따 분기 풀 때에도 아마 앞으로 나올 건데 가지급금하고 예수금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산이고 예수금은 부채인데 교재가 바뀌면서 이 내용이 빠졌더라고요. 저 이 내용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좀 빠져버려서. 어쨌든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에 쓰여요. 몇 가지에 쓰인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은요. 하나는 가지급금은 출장비. 그래서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지급은 했는데 내용을 몰라. 그래서 가짜로 지급했다가 아니고 지급은 했는데 어디에 쓸지 몰라. 그래서 대표적인 게 출장비예요. 왜냐면 우리 직원들 출장 가죠. 그럼 출장 갈 때 출장비 줘요, 안 줘요? 주죠. 어디 쓸지 알아요? 모르죠. 얼마 쓸지 알아요? 모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래서 출장비에 하나 쓰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돈도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나중에 회사 가시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따 2시에 나갈 건데 200만 원만 준비해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를 준비해놔요? 200 준비해 놓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가져가십니다. 그럼 가져가실 때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어디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동으로 나가요. 왜냐면 우린 나중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장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대답을 해요. 하나는 이거 누구 만나서 어디에 쓸 거고 나중에 영수증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알아서 뭐 하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든 나는 어디에 얼마 쓸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요즘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 가지급금의 반대가 가수금이에요. 가수금의 뜻은 수금은 하였으나 수금이 돈 받은 거죠. 내용은 모르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모를 때 쓰는 거예요. 근데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몰라.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가 요즘엔 거의 없지만 만약에 통장이 내가 모르는 돈이 찍혔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내 통장에도 모르는 돈이 찍혔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내가 아는 돈이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전세로 집을 사는데 그냥 보일러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와서 반반씩 내기로 했어요. 이래저래 다툼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돈을 냈죠. 근데 갑자기 내 통장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돈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했죠. 야, 내 통장에도 이제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돈이 찍힌다. 그래갖고 이름 불러줬더니 집주인이라고. 그래서 모르는 돈은 뭐라 그래요? 가수금. 근데 요즘에 가수금은 거의 쓸모가 없는 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 웬만하면 찍힐 때 누구누구 그리고 돈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연락 오잖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돈 입금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거의 오기 때문에 요즘에 요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모를 때, 가수금은 받았는데 왜 받았는지 모를 때, 그래서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왜 부채냐면은 돈은 받았지만 모르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잘못 보냈대. 알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근데 왜 부채냐면은 잘못 보냈을 수도 있잖아요. 잘못 보냈으면 이 돈 꺼내서 다시 뭐 해야 되죠? 줘야 되죠. 그래서 확정될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부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예수금은 원천징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원천징수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알바하거나 회사 다니면 돈 받죠. 돈 받을 때 다 줘요? 세금 떼요? 그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천징수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월급 받을 때마다 만약에 나한테 책정된 돈이 200이야. 200 다 안 주잖아요. 못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주죠. 그 세금 띄는 걸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요 예수금은 저희 시험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급여지급시 세금 있잖아요. 요게 예수금이에요. 그래서 예수금 그러면은 세금 내려고 돈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부채냐면은 이 돈은 회사 돈이에요? 직원 돈이에요? 이 돈 누구 거예요? 직원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거 아니니까 뭐예요? 부채예요. 그래서 회사는 직원이 내야 될 세금을 가지고 있다가 대신 뭐만 하는 거예요? 납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원천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그래서 월급 줄 때마다 뭐 띄고 줘라? 세금 띄고 줘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은 이제 근로자는 원천징수 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세금 띄고 받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개인한테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다 그랬잖아요. 그 누구도 세금 많이 내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왜요? 세금 안 내면 그 돈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99.9% 이상은 돈 많이 벌어서 살고 싶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세금을 떼어가네. 예. 그러면 안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강제로 회사들한테 너네 월급 줄 때 세금 떼어.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납부해. 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원천징수 제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하고 뭐요? 지방소득세. 요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떼는 세금이에요.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 네, 당연히 요게 기본적으로 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4대 보험 중에 산재보험이라고 있어요. 얘는 100% 누가 내는 거예요? 회사가 내는 거예요. 100% 회사가 다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재는. 산재보험은 왜 가입해야 돼요? 일하다 뭐 할 수 있다? 다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업할 때 직업전문학교에서 다 보험 들어놔요. 수업하는 날부터 수업 끝나는 날까지. 보험 가입 안 되어 있으면 개강이 안 돼요. 왜냐면 다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칠 일이 거의 없어요. 설마 뭐 마우스 하다가 껴갖고 뭐 피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예, 거의 다칠 일이 없는데 직업전문학교 중에 이제 기계 만지는 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사건 사고가 종종 일어난대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직업전문학교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솔직히 없어요. 지금까지 다치신 분이 여기 안에서 다치신 건 아니었고 보험 받도록 해드렸었는데 오시다가 겨울에 넘어지신 분, 오다가 넘어진 거예요. 여기 안에서 넘어진 게 아니고. 그런 케이스들은 있는데 기계 만지는 데는 작업하다가 자주 다치거든요. 왜냐면 다 처음이잖아요. 거기 강사분 빼놓고. 근데 기계가 위험한 기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험한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공장 다닐 때 총무였는데 공장 내려가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남자 직원들은 대부분 공장 들어가게 되면 사무직 직원도 면접 볼 때 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무실에 일 없으면 공장 가서 일할 수 있겠냐. 그럼 거기에다 대고 설마 아니요 전 못하는데요 이러면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주죠. 그러니까 이제 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공장 가서 몇 번 일을 했었는데 위험해요. 그리고 제 몸 자체가 공장 일에 안 맞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글라이더라 그래서 그 쇠 가는 거 있거든요. 그 이제 핸드 글라이더라 그래서 손으로 가는 거 있어요. 그거하고 밥 먹는데 국을 못 먹었어요. 왜냐면 국물을 뜨면 이게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네. 그 몸 자체가 공장 일에 이렇게 맞춰져 있진 않아요. 제 몸 자체가. 그래도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노력을 했었던 거고. 제 동생은 또 사무실 일을 못해요. 네. 제 동생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뛰쳐나온 애예요. 힘들다고. 대기업 다녔었거든요. 대기업 저기 아주 쪽 관련된 회사 다녔었는데 지금은 공장에서 일해요. 공장에서 기계 만져요. 근데 걔는 사무실 일을 못해요.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근데 저는 또 공장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 되어 있긴 한데 가면 갈수록 공장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왜요? 위험하니까. 다들 말로는 아우 저 오래 안 살 거예요. 됐다 그래요. 다들 오래 살 거잖아요. 전 오래 안 살 거예요. 100살까지만 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나중에 노인 되잖아요.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때 평균 연령 100살 넘어요. 지금이 90살 넘었을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연령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 되면은 다 100살 넘게 살 거잖아요. 맞죠?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래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오래 못 삽니다. 힘들어요. 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95페이지 채권의 대손의 별표 3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초반엔 좀 어려워 하시는데 그래서 채권이 받을 돈이에요. 대손이 못 받는 돈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대손의 뜻은 받을 돈이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못 받아. 그래서 대손 발생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선 안 좋은 거예요. 거래처가 막 부도나거나 사장님이 실종이 되시거나 그러면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장님들이 안 좋은 선택하시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나만 가면 해결이 돼요. 법 자체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만 가면 어쨌든 해결이 되니까. 근데 그런 상황 자체를 안 만드는 게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은 안 하려고요. 만약에 사업을 해도 저는 혼자 하는 거는 할 건데 2명 이상 하는 건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여기에서 중간 관리자도 해보고 해봤는데 마음 맞는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느니 그냥 나 혼자 해서 잘 돼도 내가 잘해서 망해도 내가 못해서 딱 이게 어울리지 직원하고 트러블 생기고 막 그러느니 뭐 돈도 없어서 안 하긴 하겠지만 돈이 만약에 있어서 할 기회가 온다라고 해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마음 맞는 게 가장 어때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일적이라 그러지 솔직히 바깥에서 만났으면 행복하게 술 먹고 했겠죠. 맞죠? 근데 일적으로 갔을 때는 마음 맞는 사람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회계는 이 대손 관련돼서 준비한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거는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충당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충당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준비하는 거.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못 받을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충당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거.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그러면 얘는 뭐 주려고 준비하는 걸까요? 예, 퇴직금. 그래서 우리 퇴직금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래서 퇴직금 주려고 준비하는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 다음에 못 받을 거에 대해서 준비하는 건 무슨 충당금이요? 대손 충당금. 그리고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 보시면 이거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이건 뭐냐면 장기가 몇 년 이상이야? 1년 이상. 수선은요? 고치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뭐냐면 뭐 페인트 칠을 한다던가 아파트에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한다던가 좀 금액 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평소에 조금씩 뭐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 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에서 모자르면 거기 입주민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관리비를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엘리베이터를 교체해야 돼. 근데 우리가 돈이 모자라.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이제 관리비를 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내면 돼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가실 때는 꼭 관리비 관리사무소 가서 이거 얼마 있나 확인해야 돼요. 너무 적게 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막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고쳐야 되잖아요. 돈 없어. 그럼 냅둬요? 아니잖아요. 고치긴 고쳐야 되니까. 이거는 관리사무실 가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일반인한테는 안 되고, 일반인한테는 잘 안 해주려고 할 거고, 나 여기 이제 이사 올 거다, 계약했다, 보여달라 그러면 볼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부족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아파트가 투기로 바뀌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아파트 단지랑 옆에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근데 우리는 관리비가 20만 원 나오고 옆에 있는 아파트는 15만 원이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관리사무실로 쫓아와요. 왜 쫓아와요? 옆에는 15만 원인데 왜 우리는 20만 원이야? 라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이게 높아. 그러면 얘를 줄여갖고 옆에랑 맞춰야 돼요. 안 맞추면 욕먹고 집어던지고 하니까. 그런 거 TV에 예전에 많이 나왔잖아요. 관리사무실에서 뭐 집어던지니 뭐 했니. 그게 대부분 돈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돈 안 들어가면 그런 행동을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닌 이상 잘 안 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거 얼마 있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오래된 아파트면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고칠 게 많잖아요.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고쳐야지. 그리고 돈을 관리비에서 이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저는 빌라 살고 있는데 저희 동네 아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3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하나가 계속 난리 터지고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는 오래됐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다들 바쁘니까. 본인이 사는 아파트니까 사람들이
그 관리비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 있는 사람 몇 명 빼놓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소에서 비싼 거라고 띄어먹고 해도 초반에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한두 명이 난리 쳐갖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막 그 뭐냐 제가 사는 동 그 카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분이 열심히 쓰다가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썼어요, 글을. 네. 참여하십시오, 참석하십시오. 이러다가 관리비 많이 나갑니다. 막 이렇게 몇 번, 한 세네 번 써서 올리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 아파트는 아니니까 전 빌라 사니까 그냥 글만 읽었었는데 최근에 포기하겠다라는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자기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고. 근데 진짜 그래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고 빌딩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잡아야 될 거 되게 많은데 못 잡아요. 왜냐면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외울 거예요. 대손충당금은 보충법 쓰고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만 쓰는 거예요. 아까 매출채권 두 가지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비용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닌 거 이렇게 좀 외울 겁니다. 이거 2장짜리에 있나? 아마 있으면 첫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저기에 있는지 헷갈리네요. 대손상각비하고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제가 적어놨는지 안 적어놨는지 제가 정리했는데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암기하고 뜻풀이에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기억이 나셔야죠. 아, 대손은 못 받는 거야. 충당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뭐 한다?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면 가장 좋은 거긴 한데 초반에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제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죠. 저도 처음 하는 거 대빵 못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6페이지로 워프 하시면 됩니다. 쭉 넘어오세요. 그 사이에 있는 거 문제인데 안 푸셔도 지장 없어요. 어차피 저희 기출문제 풀면 그거 다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게 뭐냐면은요. 투자자산 볼 건데 비유동 자산 볼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비유동 자산은 몇 년 이상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1년 이상.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는 1년으로 많이 나눕니다. 또 네 가지가 있어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그리고 쪽지 시험은 제가 나눌 거예요. 오늘 배운 데까지 다 하고 그러면 막 A4 용지 한 바닥 외워야 되니까 제가 나누어서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다 해서 나누어서 외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원서접수예요. 그리고 꼭 새벽에 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앞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하나인가 두 개 남아있긴 했다 그러더라고요. 수강생분한테 여쭤봤더니.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게 투자자산입니다. 그래서 투자자산은 1년 넘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무슨 목적이어야 돼요? 투자 목적. 근데 실제 회사 가시면 투자자산 많을까요? 적을까요? 실제 회사. 실제 회사 가면 적어요.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야 많겠죠. 왜 적냐면 투자를 하려면 여유자금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여유자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건 팔아갖고 돈 받아서 밀린 외상대금 줘야 되고 직원들 모두 줘야 돼요. 월급도 줘야 되고. 그래서 실제 중소기업들은 그렇게 투자자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잠깐 보시면은요. 투자자산은 기업에 무슨 자금으로 하는 거라고요? 여유자금. 그래서 여유자금이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여유자금이 적으면 많이 못 하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 수익이나 타 기업의 지배 목적, 그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주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적인 기업 활동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근데 뭐 나머지는 읽으실 거 없고요. 투자 자산에 분류해서 2번하고 4번 잘 봐두세요. 매도 가능 증권하고
투자부동산. 그래서 우리 요거 외웠었었죠. 오늘 외울 건데 유가증권에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분은 단기 매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도 만기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 매도 가능 증권 관련된 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무슨 증권 관련된 거요?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보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좀 볼게요. 일단 투자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하고 뭐요? 건물.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땅 움직여요? 아니죠. 건물 움직여요? 아니죠. 그래서 대표적인 부동산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영업용이면 토지하고 건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서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회사들 중에서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있냐면은 토지 위에다가 건물 지어서, 예, 우리 회사 건물 갖고 있는 회사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는 토지와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비영업용 아니면 무슨 용이요? 투자용. 이렇게 갖고 있으면 무슨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투자부동산. 그러니까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하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잖아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갖고 있을 거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 보면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요거인 회사가 좋아요. 근데 대부분 토지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저거 이제 월세 아니면 전세 이런 식으로 이제 빌려서 쓰는 거죠. 공장이나 건물을. 근데 직접 갖고 있으면 회사가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왕이면은 튼튼한 회사 다니는 게 좋다라는 건 다들 알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겉에만 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들어가 봐야 알아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어저께까지 회사 직원이었대요. 근데 어제 그만두고 바로 알아보고 교육을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회사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욕을 왜 하시나 봤는데 그 회사가 직원을 계속 뽑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간 지 이틀 만에 그만뒀대요. 왜 그랬나 봤더니 직원을 계속 뽑는데 문제는 뭐냐면 월급이 밀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 회사에서 얘기해줘요? 아니죠. 들어가서 알게 됐다고 막 화내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선 어쨌든 직원이 필요한 거고, 밀리든 안 밀리든 그거는 다음 문제고, 회사 입장에선 일단 직원이 있어야 회사가 굴러가잖아요. 근데 직원 입장에서는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뽑으면 내 월급도 뭐 할 수 있죠? 밀릴 수 있죠. 그러니까 화나는 것도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일단 그런 상황이면 직원 입장에선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월급 밀려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 밀려봤거든요. 밀려봤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한 군데에서 못 받을 뻔하기도 하고, 한 군데는 한 보름씩 밀려서 나왔었어요. 한 6개월 정도. 근데 이제 6개월 후에 안정화돼서 정상적으로 받긴 했는데, 돈 늦게 받으면 솔직히 못 받을지 않을까 이 고민부터 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얘 때문에 나와요. 117페이지 평가 때문에. 앞으로 이거 엄청 많이 볼 겁니다. 요거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 평가라는 건 금액 맞추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산 때 한다 그랬어요. 몇 월 며칠 날이요? 네, 12월 30일 날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우리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은 수익하고 비용이에요. 왜냐면 이익이니까 돈 벌었죠. 그래서
수익. 손해는 돈 잃었죠. 그래서 뭐요? 비용.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데 문제는 얘가 문제인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이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흡사한 거잖아요. 단기냐 매도냐 차이지. 근데 결과값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 차이점을 아느냐 모르느냐. 근데 이거 프로그램 들어가면 찾을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저희한테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닌데 좀 잘 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시험 문제니까 시험 내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너 이거 차이점 알아? 몰라? 그러면 틀려야 돼. 이런 식으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뭐 좋으니까 풀고 나쁘니까 안 풀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좋아도 풀고 나빠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앞으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나머지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면 되고 120페이지 유형자산 아마 조금 하다가 오늘 수업은 이번 시간은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분계 풀 거예요. 그리고 분계 다 풀면 그 다음 것도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120페이지에 무슨 자산이요? 유형자산. 그래서 오늘 다는 못할 거예요. 아마 유형자산 시간상. 그래서 일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좀 더 풀고. 그래서 유형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보는 게 비유동 자산입니다. 무슨 자산이라고요? 비유동. 비유동은 몇 년 이상 쓰셔야 돼요? 1년 이상 쓰셔야 돼요. 그래서 둘 다 1년이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영업에 사용해야 돼요. 이 영업에 사용의 뜻이 뭐냐면 일하는 데 써야 돼요. 그래서 둘 다 영업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형이니까 뭐가 있을까요? 네,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만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자산이라 그래요? 유형 자산. 그 다음에 무형은 뭐가 없죠? 형태가 없죠. 그래서 요 형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형과 무형으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자산은 효익이 있어요. 요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뭐가 있다고요? 효익. 또 효익의 뜻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효익은 효과 플러스 이익. 네, 요거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효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은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효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효익 관련돼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유형자산 중에 건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뭐 있다 그랬어요? 건물. 네, 건물이 왜 필요할까요? 회사에서? 건물 안에서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잖아요. 네, 막말로 길바닥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름 되면 이불 필요하죠. 에어컨.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왜냐면 에어컨 없으면은 일하는데 땀 흘리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하고 겨울에는 난방할 수 있는 난방기기가 필요하죠. 그래야 내가 일을 할 때 좀 더 편안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갖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일을 하는데 좀 더 효율이나 이런 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좀 더 일을 열심히 하면은 모두 올라갈 수 있죠. 이익 창출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산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돈 벌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필요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보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교재 보시면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네, 뭐라고요? 네, 물리적 뭐가 있다? 형체가 있다. 그래서 물리적 형체가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교환 좀 볼게요. 교환. 그래서 거기 120페이지 보시면 교환. 요거는 나중에 암기를 좀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답을 맞출 수 있어서 좀 암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환이라는 건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환 같은 것들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중고장터에서 팔기도 하잖아요. 당근마켓이나 그런 데에서. 그래서 교환이 이제 바꾸는 건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같은 것들끼리 바꾸는 걸 무슨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하냐면 동종 자산 간의 교환. 동자가 같을 동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하고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다른 거하고 바꾸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이종 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것들하고 하면 이종, 그 다음에 같은 것들끼리 하면은 동종.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종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종일 때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세요.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왜 외우냐면 그냥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동종 자산 간의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암기로 어느 정도 대체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장부가가 뭐냐? 네. 장부가는 그냥 말뜻 그대로 인식하시면 돼요. 어디에 적혀 있는 금액이에요? 네, 장부에. 그래서 장부가는 장부에 있는 금액. 장부가액은 장부에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에 1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 그러면 장부가는 100만 원. 그 다음에 공정가.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정가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 시가가 시중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제품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도 100만 원. 남이 사도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아, 이 금액은 공정해. 왜요? 다 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죠. 언제 화가 나냐면 내가 사면 100만 원인데 제가 샀다고 30만 원에 팔았대. 그러면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왜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저희 꼬맹이가 공부에 그 소질이 있으면 시킬 건데 공무원 많이 준비하잖아요. 왜 공무원 많이 준비해요? 이유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사람을 뽑을 때 그나마 공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젊으신 분들이. 왜냐면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시험은 대부분 공정하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회사 들어갈 때는 빽 있는 사람, 아빠 친구, 내 친구 막 이런 거 찬스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리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저거는 공정하지 않아. 왜요?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회사 들어갈 때는 일명 그 백으로 들어가는 걸 낙하산 타고 들어간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낙하산 타고 들어가면 제가 회사 들어갈 때에는 능력 없는 놈.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낙하산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박수 쳐줘요. 능력 있는 놈. 맞잖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 시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 능력 있는 것도 뭘로 봐요? 다? 예, 재능으로 봅니다. 그래서 강남은
이걸 본대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네. 부모님의 재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돈 벌어봤자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분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우리 위에 세대들. 할아버님들. 그런 분들이 실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지금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싸게 사놓으면 돈 벌 수 있는 시대이긴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공정가 그러면은 내가 사나 남이 사나 어떤 거예요? 같은 금액. 그거를 무슨 가라 그래요? 공정가. 그래서 일명 시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공정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 옷 사러 갔어. 그래서 거기 소비자 가격 5만 원이래. 그러면 내가 사도 5만 원, 남이 사도 얼마예요? 5만 원. 그럼 공정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슨 가라고 하세요? 공정가라고 표현합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121페이지 요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요. 뭐냐면은 부대 비용. 이 얘기는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왜 계속 하냐면 그냥 계속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시험에서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부대 비용. 그래서 제가 부대 비용 나오면 항상 초반에는 세 줄로 써드렸다가 나중에는 두 줄만 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렇게 써드릴 겁니다. 매입 시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원가 처리라는 얘기는 합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단기매매증권. 그래서 단기매매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900번대인데 요건 프로그램 때문에 써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프로그램 입력할 때 9로 시작하는 거 있어요. 네, 그거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수수료 비용이 한 5개인가 6개가 뜨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 뜨면 어쨌든 우리가 구별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매출 시의 부대 비용은 그냥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은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부대 비용의 뜻은 추가 비용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건 구입할 때 들어가는 운반비. 그 다음에 저기 건물 구입 시에 들어가는 취득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무슨 비용이 되는 거세요? 부대 비용.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름에 에어컨 설치할 때 설치 비용 따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죠. 그런 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부대 비용. 그래서 여름에 꼭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기 당했다고. 여름마다 나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름마다 나오는데도 그래도 사고를 매번 당해요. 사기를. 무슨 사기냐면은 인터넷에서 에어컨을 15만 원 주고 샀어. 근데 설치비가 50만 원이래. 그런 거 나와요, 뉴스에. 왜냐면 설마 공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에어컨 비용은 싸게 올려놓고 뭐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설치비에서.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달콤한 이야기 하면 일단 의심 먼저 해야 돼요. 전 항상 그 생각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지가 하지 왜 딴 사람한테 알려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거 하면 10억을 벌 수 있어. 옆 사람한테 알려줄 거예요? 혼자 다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누군가 와갖고 이거 하면 대박 난대. 그럼 전 맨날 그 생각해요.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하지 왜 나한테 알려주냐? 근데 얘기하면 싸우니까 네네네 그리고 안 해요. 왜냐면 그게 100%야. 그러면 뭐하러 알려줘요? 100%가 아니니까 알려주는 거지. 맞잖아요. 그게 100%야. 그러면 나 혼자 다 먹어야지. 나 혼자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부자 못 되는 거예요. 진짜 찬스가 와도 이건 아닐 거야. 왜냐면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봐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부모님 잘 만나서 편하게 놀고 먹는 애도 있고 있어요. 저기 부천역 있죠. 부천역에서 조금 나오면 상가가 저 아는 놈 거예요.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알기로 그 상가가 몇십억 되니까. 되게 좋아요, 자리도. 간혹가다 지나갈 때마다 야 저거 주인은 좋겠다. 근데 그 주인이 저 아는 놈이죠. 또 부대 비용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왜 계속 나오냐면 실제 실무에서 이거 제일 많이 발생하잖아요.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마다 운반비 발생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험에서도 좀 잘 내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수업은 요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122페이지. 요거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시면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이게 뭐냐면 수선이에요. 우리가 고치는 거. 우리가 사면 끝이 아니잖아요. 샀는데 잘못됐어. 그러면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맞죠? 그 고치는 것과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세요. 자본적 지출이 있고 수익적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증축, 내용연수 증가,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용도 변경. 그래서 얘는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적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건 쪽지 시험은 안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와서 쪽지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셔도 거의 다 문제 맞추실 수 있을 정도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 능률 유지, 페인트 칠, 그 다음에 유리창 교체. 그리고 얘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 수선비나 차량 유지비. 그래서 하나씩 또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요, 자본적 지출은 내가 이걸 고침으로 해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나면 뭐 해야 되죠? 고쳐야 되죠. 그냥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고쳤을 때에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게 많아.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증축. 증축이 뭐죠? 층수를 올리는 거예요.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이 있어. 이거를 5층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층이 비싸요? 5층이 비싸요? 당연히 5층이 비싸죠. 왜냐하면 건물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종종 TV나 그런 거 뭐 연예 뉴스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누가 몇 층짜리를 사서 몇 층으로 해서 비싸게 팔았다.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증축하면은 돈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증가. 요 내용연수 내일 한번 더 설명드릴 건데 사용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기간이요? 사용기간. 그러면 우리 대부분 물건 같은 거 살 때 오래 쓰고 싶어요? 짧게 쓰고 싶어요? 오래 쓰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났어. 컴퓨터 고장날 때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 아저씨 부릅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 고치면 오래 쓸 수 있대. 그럼 우리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든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러면 그냥 포맷만 해주세요. 왜냐면 부품이 비싸. 당연히 비싼 거 갈아 끼면 성능이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오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 자본적 지출의 특징은 비싸요. 엘리베이터 비싸잖아요. 이거 거의 뭐 7천에서 뭐 1억 넘어가요. 엘리베이터 한 대.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비싸요? 없는 집이 비싸요? 있는 집이 비싸죠. 당연히. 제가 요즘 무릎이 안 좋아요. 저희 집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쩔 수 없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야지. 근데 있는 집하고 금액 차이가 한 1, 2천 정도 차이가 나요. 왜냐면 특히 높은 층이면 높은 층일수록 있어야 좋잖아요. 만약에 63빌딩에 내가 살아. 엘리베이터 없어. 63층 살 거예요? 아니죠. 올라가다 퇴근해야지.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룸. 원룸에 냉난방 장치. 만약에 우리가 원룸이라고 치면 풀옵션이 비싸요? 노옵션이 비싸요? 풀옵션이 비싸죠. 왜요? 안에 들어가면 달려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없으면 다 돈 주고 뭐 해야 되죠? 사야 되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은 뭐 이런 경우에요. 요건 썼다 지울 건데, 만약에 내가 농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신도시가 들어온대. 그래서 주택지로 바뀌었어. 그러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어요. 그래서 농지는 뭐만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농사만. 주택지는 집 지을 수 있는 데죠. 참고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상업지예요. 국가가 요 땅은 요런 데 쓸 거다라고 지정을 해놔요. 그래서 상업지는 술집이나 요런 것들이 상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 무슨 지라 그래요? 상업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나 빌라만 요렇게 있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대부분 무슨 지예요? 주택지로 허가받은 데. 그래서 농지가 변경됐어. 용도가. 그러면 돈 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자본적 지출은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슨 처리해라? 자산 처리. 왜냐하면 가치가 상승하면 지금 당장 효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팔 수도 있겠지만 미래적인 효과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대부분 다 금액이 적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났어. 그럼 포맷 해주세요. 근데 원상 회복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비싸진 않죠. 그 다음에 능률 유지. 능률 유지는 이런 경우에요. 만약에 기계가 있어. 그럼 우리 대부분 회사들 보면 기계나 이런 것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닦아주잖아요. 기름칠하고. 왜 그래요? 어느 정도 뭐 시켜주기 위해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근데 기름칠한다 그래서 더 좋아지는 건 아니죠. 나빠지는 걸 조금 덜 나빠지게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칠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 자체에서. 어쨌든 페인트칠 하잖아요. 그러면 페인트칠 한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냥 겉에만 좋아지는 거지.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적 지출로 봐요? 수익적 지출. 그 다음에 놀다가 유리창 깨졌어. 유리창 갈아 낀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요? 아니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무슨적 지출이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써야 돼요. 수선비 아니면 뭐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아니면 다 무슨 비로 쓰시면 돼요? 수선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첫날. 다 이미 세팅되어 있다고.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고 나오면 이 두 개가 기억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일 때에는 차량 유지비. 자동차 아니면 뭐요? 수선비. 그렇게 기억이 나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분계 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